환영합니다. 해질녘의 온정에. 본기에서는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배신에 직면한 여주인공 강혜진이 견디고 치밀하게 복수하는 역습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장모님. 거짓 임신한 정부의 속임수에 맞닥든 그녀는 침묵 속에 증거를 모으고 단 한 주 만에 집을 매매하며 재산을 회수하고 적들을 명예 직업 재산까지 박탈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복수극과 강혜진의 단호한 모습으로 최고의 설렘을 선사할게요. 나는 강혜진. 32세. 서울 다크하이브 건축 디자인 사무실 파트너다. 부모님은 건축 자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결혼집은 부모님의 계약금과 내 3년 저축으로 샀고 부동산 등기부엔 오직 나의 이름만 적혀 있다. 당신은 학교 동기였던 김민우와 사랑에 빠졌어서 경제적 기여 없던 그의 모습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상해 프로젝트 마감 후 서울로 돌아온 날. 렌터카로 강남 아파트에 도착. 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고요함이 느껴졌다. 주방에서 나는 영양탕 냄새가 평소 장모님의 삼계탕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향이었다. 의문을 품고 주침실로 걸어가니 문이 살짝 열려 있다. 안을 엿보는 순간 혈관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내 화장대 위엔 낯선 여성용 화장품과 임산부 기초 세트가 가득 쌓여 있고 옷장엔 내 의류 사이에 거침없이 걸린 임산부복이 눈에 거슬렸다. 침대 위엔 김민우와 그 여자가 함께 누워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려 장모님이 탕을 들고 들어와 온화한 미소로 말했다. 애기야. 천천히 마시. 이제 우리 집 공신이니 이 아이 분명히 아들일 거야. 나를 발견한 김민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 이불을 여자에게 덮어줬다. 장모님은 미소가 사라졌지만 태연하게 말했다. 예진아. 내가 돌아왔구나. 저 보조 침실 정리해서 거기서 자. 이분 몸이 안 좋으니 주침실 써야 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침실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이 집은 나와 부모님의 노력으로 만든 안식처였는데 이제는 다른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장모님의 후원을 받으며 내 남편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장모님은 매번 아들 안 낳으면 안 되라고 속삭였고 김민우는 결국 우리 아들 갖자고 말했었다. 그때는 구식관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들은 이미 내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 눈을 감으면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휩쓸지만 표정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이 나를 모욕하고 속인다면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을 수 없다. 머릿속에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시선은 소파 밑으로 떨어졌다. 어머니가 선물한 생일 금펜이 거기에 떨어져 있었고 펜촉은 구부러졌다. 그 펜은 어머니의 기대를 담은 것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더러운 곳에 버려져 있었다. 나는 구부러진 금펜을 주워냈고 치마 치장에 있는 솜주머니로 꼼꼼히 닦아냈다. 금속 부분에 묻은 먼지가 떨어지면서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 펜은 지금부터 나의 견문이 될 것이다. 거실에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주침실 안에서는 여자의 웃음소리와 장모님의 말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방 안으로 돌아가 겉옷 하나만 챙겼다. 다른 물건들은 필요 없었다. 이 집에 남겨진 내 모든 게 이제는 더러운 추억일 뿐이다. 아파트 출구를 나갈 때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쳤다. 나는 잠시 멈춰 관리 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저기 1503호 주민인데요. 최근 3개월간 출입카드 기록과 엘리베이터, 현관 CCTV 영상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소유주 확인 절차는 온라인으로 할게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끄덕였고 나는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공개하지 마세요라고 강조했다. 렌터카를 다시 타고
강남의 한 5성급 호텔로 향했다. 체크인할 때 프론트 직원이 예의 바르게 강혜진님, 예약하신 프리미엄 스위트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아무 표정 없이 키카드를 받았다. 방은 30층 높은 곳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타워까지 보이는 광활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금펜을 책상에 놓은 뒤 나는 즉시 노트북을 켰다. 첫 번째로 연락한 건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재훈 대리였다. 이 대리, 삼성동 아파트 1503호 매각하려고 현재 시세보다 10% 낮게 설정하고 오로지 현금 매매만 받는다. 문서 일주일 안에 합약 체결해야 해. 등기부등본은 내가 유일한 소유권자인 걸 보여줄게. 절차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전화 그쪽의 이 대리는 약간 놀란 목소리였다. 강님, 10% 낮추시면 손해가. 괜찮아. 빨리 팔면 된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고 이 대리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매물로 올려놓고 최적의 구매자를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변호사인 김종민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 김민우와 공동 계좌에 있는 자금 전부 내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결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모든 준비를 해둬. 아파트는 내 개인 재산이므로 매각 금액은 내가 독점한다는 점도 명확히 해. 김 변호사는 항상 신속한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강님, 계좌 이체는 오늘 저녁까지 완료하겠고 재산 증빙 서류도 내일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다른 특별한 요청이? 없어. 진행 상황만 계속 알려줘.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새로운 주소를 찾아주는 컨시어지 서비스였다. 서울에서 최고의 시야를 가진 아파트. 월세든 매매든 상관없이 오늘 저녁까지 몇 가지 후보군 보내줘. 예산은 제한 없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문 앞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다. 손에 금펜을 쥐고 있었는데 차가운 금속감이 나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김민우, 장모님, 그리고 그 여자. 그들에게 준 시간은 단지 일주일뿐이다. 이 시간 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들에게 최악의 복수를 선물할 것이다. 노트북 화면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보내기로 한 CCTV 영상 요청 확인 메시지가 왔다. 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김민우의 직장 세종건축의 홈페이지를 열었다. 그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내가 지난해 설계한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인데 이것도 나의 복수 계획에 들어갈 것이다. 노트북 화면에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CCTV 요청 승인 메시지가 남아있을 때 김 변호사의 연락이 왔다. 강님, 공동 계좌에 있던 2억 3천만 원 전부 내 계좌로 이체 완료했어요. 김민우 쪽에선 아직 알림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도 이미 늦었어요. 좋아. 증빙 서류는 내일 보내줘. 나는 금펜을 돌리며 말했고 변호사는 추가로 혹시 김민우가 연락하면 어떻게 할지? 라고 물었다. 받지 않는다. 모든 건 변호사님을 통해. 전화를 끄자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 파일이 메일로 왔다. 나는 빠르게 다운로드한 뒤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김민우가 그 여자를 데리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모습, 장모님이 그녀를 맞아주는 모습, 심지어 주말마다 세 사람이 함께 외식하러 나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매번 출입할 때마다 김민우가 아내 출장 갔다라고 관리 직원에게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 나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한 뒤 백업까지 2번 했다. 다음은 세종건축의 홈페이지였다. 김민우가 현재 진행 중인 송파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내가 2년 전 아크하이브에서 작업했던 미완성 디자인을 약간 수정해서 제출한 것이다. 당시 나는 프로젝트 중단으로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했는데
김민우가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접근해서 복사한 것 같다. 나는 노트북에서 송파 프로젝트 원본 파일 폴더를 열었다. 작업 일지, 디자인 스케치,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기록까지 모두 보관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김민우의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나는 이 파일들을 김 변호사에게 전송했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 파일들로 김민우의 저작권 침해 사건 준비해. 문서 아직 제출하지 마.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오후 6시경. 부동산 이 대리에 연락이 왔다. 강님. 좋은 소식입니다. 1503호에 관심 있는 구매자 2명 나왔어요. 모두 현금으로 매매하려고 하며 일주일 안에 합약 체결 가능합니다. 그중 한 분이 내일 아파트 직접 봐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좋아. 내일 오후 2시에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나도 갈게. 그 사이에 컨시어지 서비스에서 새로운 주소 후보군이 왔다. 나는 빠르게 스크롤하며 확인했고 강동구 송파역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 라켄시아 타워의 45층 단독 평면형을 선택했다. 창밖으로는 한강 전망이 보이고 보안 시스템도 최첨단이었다. 이 집 예약해. 오늘 저녁부터 입주 가능하게 해. 나는 서비스에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은 방에서 룸 서비스를 시켰다. 스테이크와 와인을 마시며 나는 노트북에 복수 계획을 세부적으로 적었다. 첫째, 아파트 매매 완료. 둘째, 김민우의 저작권 침해 고발. 셋째, 그 여자가 임신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 만약 거짓이라면 그것도 복수의 무기. 넷째, 장모님의 재산 상태 조사, 그녀가 김민우에게 돈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펜을 다시 쥐고 나는 각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집을 빼앗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가진 모든 것을 박탈하는 것이다. 김민우는 명예와 직업을 잃고 장모님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여자는 거짓된 기대를 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밤이 깊어졌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만 나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일은 아파트를 보러 가는 날이자 복수의 첫 단계를 밟는 날이다. 그들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이 평온함이 곧 끝나고 그들에게 지옥이 찾아올 것이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라켄시아 타워에서 나와 렌터카를 타고 삼성동 아파트로 향했다. 책상에 놓았던 금펜을 가방에 넣어 챙겼고 함께 들고 간 건 등기부등본과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 그리고 노트북이었다. 출발하기 전 사적인 수사업체에 부탁한 이민철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여자 박수진 씨의 임신 진단서 진위 확인됐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이 대리와 구매자인 박 회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중년 남성으로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냥 끄덕였다. 강님, 이분이 박재호 회장이에요. 현금 준비 끝났고 마음에 든다면 오늘 합약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이 대리가 설명했을 때 나는 먼저 안으로 들어가 보조라고 말하며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 1503호 문을 열었을 순간 주방에서 나는 장모님의 말소리가 들렸다. 애기야, 이 제비집 좀 더 먹어.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게. 나는 표정 없이 안으로 들어갔고 박 회장과 이 대리는 뒤따랐다. 거실에서 장모님이 박수진에게 제비집을 져서주고 있었고 김민우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들어온 걸 눈치채자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왜 왔어? 이 사람들은 누구야? 김민우가 일어나며 소리쳤고 장모님은 강혜진,
너 이런 행동은 뭐야? 이 집에 왜 다른 사람을 데려왔어? 문서라고 항변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박 회장에게 넘겨주었다. 박 회장. 이 집의 유일한 소유권자가 저라는 걸 확인하세요. 박 회장은 문서를 살펴보고 웃으며 확인됐습니다. 강님. 이라고 말했다. 이때 이 대리가 이분들은 1503호를 구매하시는 박 회장과 중개인입니다. 강님은 이 집을 매각하시는 소유주이세요. 라고 설명하자 김민우와 장모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매매. 너 미쳤어. 이 집은 우리 둘의 집이 아니야. 김민우가 나에게 다가왔지만 나는 발을 떼지 않았다. 등기부에 이름 좀 봐. 오직 나의 이름만 적혀 있어. 이 집은 내 개인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차갑게 말했고 장모님은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 이렇게 할 순 없어. 라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이민철 사장의 문자가 왔다. 강님. 박수진 씨는 진료 기록에 임신 기록 없음. 지난주 산부인과 방문했지만 임신 확인 받지 않음. 오히려 부인약 처방받았어. 나는 문자를 본 뒤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할 수 없다고? 나는 금펜을 가방에서 꺼내 책상에 내려놓았다. 이 집에서 너희가 할 일은 단 하나. 2시간 안에 모든 물건 정리해서 나가는 거다. 박 회장이 내일부터 리모델링 할 거라고 하셨어. 박 회장은 끄덕이며 그래요. 주침실부터 완전히 갈아엎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박수진은 갑자기 이게 뭐예요? 우리 아기. 라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김민우는 황당해하며 예진. 우리 화해하자. 나는 잘못했어. 수진아도. 하지 마.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이제 너희의 시간이 시작됐다. 2시간. 넘기면 관리인 불러 경찰에 신고할 거다. 나는 박 회장과 이 대리에게 여기서 기다리시겠어요? 저는 외부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며 나갔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장모님의 비명소리와 김민우의 항변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금펜을 손에 쥐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 나는 알았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김민우의 전화가 왔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단순히 통화 거절했다. 그런 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예진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집을 되돌려줘. 수진이도 아이도 돈을 내줄게. 아무리 많이든. 나는 문자 하나도 읽지 않고 삭제했다. 렌터카를 타고 라켄시아 타워로 돌아왔을 때 컨시어지가 미리 짐을 옮겨놓아 방 안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45층 창밖으로는 한강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고 저 멀리 삼성동 방향이 보이지만 나는 그곳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금펜을 거실의 카운터에 놓고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저작권 침해 관련 증거 파일들 확인했어? 이제 세종건축의 공식적인 경고장 보내. 김민우가 송파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사용한 디자인이 내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 함께 첨부. 알겠습니다. 강님. 오늘 이내에 경고장을 발송하겠고 법적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이민철 사장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박수진이 부인약을 처방받은 진료 기록과 영수증. 가능하다면 약국 CCTV도 얻어와. 그리고 장모님. 박순옥 씨의 재산 현황 좀 파악해. 김민우에게 돈을 준 기록이 있다면 그 증거도. 오후 3시경.
이민철 사장이 파일을 보내왔다. 박수진의 진료 기록에는 임신하지 않음. 피임 필요라는 의사 코멘트가 적혀 있고 부인약 구매 영수증과 약국에서 그녀가 약을 받는 CCTV 영상도 함께 있었다. 또 장모님은 지난 6개월 동안 김민우에게 총 5천만 원을 이체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이 파일들을 모두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한 뒤 세종건축의 대표이사인 박철호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김민우 직원의 저작권 침해 관련 증거 제출이었다. 내용에는 김민우가 복사한 디자인 원본 파일과 작업일지, 그리고 경고장 사본을 첨부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오후 3시에 회의실에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적었다. 그 사이에 김민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여전히 거절했다. 대신 그는 나의 카톡으로 친구 요청을 보냈고 메시지 창에 예진아, 제발 대답해. 수진이가 울고 있어? 아이가 없어질지도 몰라. 라고 적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친구 요청을 거절했다. 이 스크린샷이 곧 그들에게 돌아올 총알이 될 것이다. 저녁 10분. 컨시어지가 강림. 삼성동 아파트 저쪽에서 이 대리님께 연락 왔어요. 김민우 씨가 물건 정리하다가 다툼이 발생해서 관리인이 경찰을 불렀다고 하네요. 알았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들의 혼란은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창문 앞에 서서 와인 잔을 들었다. 한강의 불빛이 잔에 비치고 손에 쥐고 있는 금펜이 빛을 반사했다. 내일은 세종건축과 만나는 날이자 김민우에게 직업을 박탈하는 첫 단계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박수진의 거짓 임신, 장모님의 재산 지원까지 모두 드러낼 시간이 곧 올 것이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지만 이번은 세종건축 박 대표의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다. 강혜진님, 박 대표님께서 내일 오후 3시 회의로 예정했습니다. 회의실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통화를 끊었다. 와인잔을 기울여 와인을 마시자 입맛이 살짝 깔끔해졌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내일 시작된다. 김민우는 아직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직업, 그가 믿었던 사랑, 그가 의지했던 가족, 뒤 모든 게 내일부터 하나씩 무너질 것이다.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라켄시아 타워에서 차량을 출발했다. 카운터에 놓았던 금펜을 가방에 넣어 챙겼고 함께 들고 간 건 노트북, 저작권 증거 파일들, 그리고 장모님의 재산 이체 기록 복사본이었다. 세종건축본사는 서울 중구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았는데 차량이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비서실 직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혜진님, 박 대표님 기다리시고 계세요. 직원이 예에 바르게 인사를 했고 나는 그냥 끄덕이며 따라갔다. 엘리베이터는 전용 라인이었고 25층 회의실로 직접 이동했다. 문을 열자 박 대표와 함께 김민우가 앉아 있었다. 김민우는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건방진 태도로 예진, 너 왜 이곳에? 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나는 박 대표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금펜을 회의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노트북을 켰다. 오늘 왔으니 김민우 직원이 송파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사용한 디자인이 저의 원본이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김민우는 긴장하며 그게 뭐라고? 이 디자인은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너 뭐라고 헛소리하니? 라고 소리쳤지만 박 대표는 민우, 조용히 해. 강림의 증거를 들어보자. 라고 말하며 그를 가로챘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박 대표에게 돌렸다. 이 파일은 2년 전 저가 아크하이브에서 진행했던 미완성 프로젝트 원본입니다. 작업 일지, 날짜별 스케치, 클라이언트와의 초기 협의 메시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우 직원은 당시 저의 사무실 컴퓨터에 접근해 이 파일을 복사한 뒤 약간의 수정을 가해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원본과 김민우의 제출물을 비교하자 박 대표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다. 이게 사실이냐? 민우. 김민우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니요. 대표님. 그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비슷한 것뿐. 우연.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장모님인 박순옥 씨의 계좌에서 김민우에게 6개월 동안 5천만 원을 이체한 기록을 보여줬다. 이 돈은 김민우 직원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자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장모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원본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상 불법적인 수익이 됩니다. 게다가 나는 추가로 박수진의 진료 기록과 부인약 구매 영상을 화면에 띄웠다. 김민우 직원이 회사에서 아내가 임신해서 집안일이 바빠라고 핑계를 대며 프로젝트 일정을 미루기도 했는데 이 여성은 전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인약을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온통 고요해졌다. 김민우는 몸이 떨리며 대표님, 믿어주세요. 이 모든 게 그녀의 음모예요. 그녀가 복수하려고. 충분하다. 민우. 박 대표가 세게 칼을 치고 일어났다. 세종건축은 저작권 침해와 거짓말로 직장인 품위를 훼손하는 사람을 둘 수 없다. 문서 지금 당장 사직서 작성해. 그리고 송파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하며 강림에게 손해배상을 할 준비해. 김민우는 붉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다가 강해진. 너 이렇게 할 거냐? 우리 사이 그렇게 끝낼 거냐?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아무 표정 없이 금펜을 가방에 넣었다. 이미 끝났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까지. 나는 박 대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표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법적 처리에 관해서는 김 변호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의자에서 일어났다. 김민우는 절망적으로 바닥에 꿇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지만 나는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갈 때 비서실 직원이 다시 인사를 했지만 나는 여전히 표정 없이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김민우의 절규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 소리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김민우는 이제 명예와 직업을 모두 잃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직 장모님과 박수진에게 내려줘야 할 대가가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딩을 나올 때 김민우의 절규 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느낌 없이 차량에 탔다. 운전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을 때 이민철 사장이 문자를 보냈다. 장모님 박순옥 씨의 오빠인 박성철 씨 연락처 얻었어. 그는 박가 대표적인 어른이니 증거를 보내면 효과 있을 거예요. 나는 즉시 박성철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목은 박순옥 씨와 김민우, 박수진 관련 증거 제출이었다. 내용에는 장모님이 김민우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한 기록, 박수진의 가짜 임신 증거, 진료 기록, 부인약 영상까지 모두 첨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었다. 차량을 타고 라켄시아 타워로 돌아왔을 때 컨시어지가 강림. 방금 삼성동 아파트 이 대리님께서 연락 왔어요. 김민우 씨들이 물건을 다 옮겼고 박 회장님께서 이미 리모델링 시작하셨어요. 알았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방에 들어가 금펜을 카운터에 놓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노트북을 켜자 박성철 씨의 회신 메시지가 왔다. 강혜진님, 모든 내용 확인했습니다. 박순옥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오늘 저녁 가족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본 뒤 입가에 미소를 지웠다. 오후 5시경 김민우가 미치도록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통화를 받았다. 강혜진, 너 이게 뭐야? 대표님께서 나를 해고시켰어. 박 아저씨도 나한테 욕을 쳤어. 수진이가 가짜 임신이라는 거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렸다. 그래.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너 미쳤어. 문선호 때문에 내 모든 게 없어졌어. 일도, 집도, 가족도, 그건 너 스스로 선택한 거다.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내가 나를 속이고, 이 집을 더럽히고, 거짓된 아이를 이용해서 장모님을 속였을 때,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어? 전화에서 김민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예진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하지 마.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통화를 끊었다. 그런 뒤 김민우의 번호를 차단했다. 곧이어 이민철 사장의 문자가 왔다. 강님, 박수진 씨가 부산에 사는 가족에게 연락 갔는데 가족이 그녀를 찾아가 거짓 임신을 책망했어요. 지금 그녀가 김민우 씨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싸우고 혼자 도망갔어요. 좋아. 나는 답변했다. 저녁은 룸서비스로 시켰다. 스테이크를 먹으며 나는 창밖의 한강 야경을 바라봤다. 손에 금펜을 쥐고 있었는데 차가운 금속감이 나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김민우는 직업과 집을 잃었고 박수진은 거짓을 들켜 가족과 갈라졌고 장모님은 가족 모임에서 쫓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 장모님이 김민우에게 준 5천만 원은 본래 부모님의 회사와 거래했던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그 돈을 되찾아야 하고 김민우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야 한다. 스마트폰을 켜고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 변호사. 장모님 박순옥이 김민우에게 준 5천만 원이 부모님 회사의 거래금일 가능성이 높아. 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주고 손해배상 청구 준비해. 그리고 김민우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도 함께 추구해. 메시지를 보낸 뒤 나는 잔에 와인을 따라 마셨다. 야경이 더욱 밝아지고 한강의 불빛이 나의 눈에 비쳤다. 복수의 4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다.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빛과 절망뿐일 것이다. 다음 날 오전 10시 김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나는 금펜을 손에 쥐고 통화를 받았다. 강님, 장모님 박순옥 씨가 김민우에게 준 5천만 원. 출처 확인했어요. 정확히는 강 부부님 회사에서 박순옥 씨의 친구 사업체에 낸 거래금이었고 박 씨가 그 돈을 돌려받지 않고 김민우에게 주셨어요. 그래. 나는 차갑게 답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서 작성해. 이미 준비했어요. 오늘 이내에 박순옥 씨와 김민우 씨에게 각각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김민우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약 3억 원으로 산정했고 법원의 소송 준비도 거의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노트북에 금액 확인이라고 적었다. 금펜의 펜촉이 종이에 딱딱한 소리를 내며 이 소리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응답처럼 들렸다. 이민철 사장이 추가로 정보를 보냈다. 장모님 박순옥 씨가 가족 모임에서 혼나고 박성철 씨가 그녀에게 경제 지원을 끊었어요. 현재 아파트도 없고 저소득 주택에 임대 살고 있어요. 김민우 씨는 구직하다가 어디에서나 거절당하며
이전에 빌린 개인 대출도 갚지 못해서 채권업체에게 쫓기고 있어요. 나는 이 정보를 읽고 아무 표정 없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컨시어지가 커피를 가져왔을 때 오늘 오후 2시에 법원에 갈 거라. 차량 준비해. 문서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강님. 오후 1시 30분. 차량에 탑승해서 법원으로 향했다. 김 변호사가 이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님. 오늘은 소송 접수와 증거 제출만 하면 되어요. 재판 일정은 다음 주로 잡힐 거예요. 좋아. 법원에서 절차를 마치고 나올 때 갑자기 김민우가 나타났다. 그는 털어지고 낡은 옷을 입고 눈에 혈관이 팽창해 있었다. 강혜진. 제발 좀 해줘. 청구서 보고 겁나는데 저는 그런 돈을 갚을 수 없어. 부모님도 날 버렸고 수진이도.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걸었다. 김민우는 나의 팔을 붙잡았지만 경호원이 즉시 그를 떼어냈다. 너 놓아. 강혜진. 너 이렇게 잔혹할 수 있냐? 우리 한때 사랑했잖아. 그의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나는 한 걸음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량에 탔을 때 김 변호사가 김민우 씨가 이 정도면 끝인데 강님은 더 진행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그래. 저작권 침해는 물론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해야 해. 집으로 돌아온 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일이 복잡해서 말 못했어. 김민우랑 이혼하고 그들에게 재산을 돌려받는 중이야. 부모님은 놀라지만 우리 예진이 아파하지 않았어. 어떤 일이든 아빠, 엄마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했다. 괜찮아. 다 처리하고 있어? 금방 만나서 자세히 말해줄게. 저녁 시간. 이민철 사장이 박수진의 현황을 보고했다. 박수진 씨가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도 채권업체에게 찾아가는 바람에 직장도 잃었어요. 지금은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김민우 씨를 찾아다니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나는 창문 앞에 서서 와인을 마셨다. 한강의 풍경이 평온해 보였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다.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들이 나에게 줬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금펜을 카운터에 놓고 노트북에 다음 단계를 적었다. 재판에서 승소한 뒤 김민우와 박순옥에게 모든 빚을 갚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업계에 공개해서 다시는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른 여성들이 나처럼 속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획을 세우기. 스마트폰이 울렸는데 이번은 법원에서 재판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다음 주 금요일. 그날이 그들의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재판 일정이 확정된 문자를 본 뒤 나는 금펜을 손에 쥐고 노트북을 열었다. 김 변호사가 보내온 재판 준비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저작권 원본 파일, 자금 이체 기록, 박수진의 거짓 임신 증거, 심지어 김민우가 회사에서 거짓말을 한 증언자 연락처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오전 11시경. 컨시어지가 급히 방문을 했다. 강님. 아파트 현관에 한 여성이 시끄러워하며 들어오려고 해요. 박순옥이라고 하시는데. 알았다. 문서.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보안팀에 맡겨. 절대로 안으로 들어오게 막아. 소란을 피우는 모습은 감시 카메라로 촬영해서 저장해. 네. 강님. 컨시어지가 나간 뒤 나는 이민철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순옥이 라켄시아 타워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 현재 상황 좀 파악해. 10분 뒤 사장의 답변과 함께 사진이 왔다. 사진 속 박순옥은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을 입고 경비원에게 붙잡히며 소리치고 있었다. 강혜진.
너 이렇게 잔혹하게 할 거냐? 내 돈 돌려줘. 우리 아들. 나는 사진을 보고 즉시 삭제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녀가 자초한 결과다. 지난 5년간 나에게 던졌던 아들 안 낳으면 안 되라는 속삭임. 주침실에서 나를 쫓아낸 태어난 뒤 모든 게 이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이다. 오후 2시. 김 변호사가 재판 준비 최종 보고를 위해 왔다. 강림. 증인도 모두 연락했고 법원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도 제출했어요. 김민우와 박순옥 씨는 아직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했어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래. 나는 답했다. 재판에서 확실히 승소해야 해. 변호사가 떠난 뒤 나는 부모님과 만나기 위해 라켄시아 타워를 나갔다. 부모님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아버지는 예진이 그들에게 너무 관대해도 안 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엄마가 선물한 금펜 아직 가지고 있어? 그 펜처럼 단단하게 해야 해. 나는 가방에서 금펜을 꺼내 보여줬다. 있어요. 엄마. 이 펜이 계속 견문이 되어줘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의 손을 잡았지만 나는 평온하게 괜찮아요. 엄마. 다 끝나면 좋은 일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저녁에 돌아온 뒤 이민철 사장이 최종 현황을 보고했다. 김민우 씨가 채권업체에게 붙잡혀 일부 속옷까지 압류당했어요. 박순옥 씨는 가족에게 완전히 쫓겨나고 길거리에서 홀로 서성이고 있어요. 박수진 씨는 부산에서 아무 소식도 없어졌어요. 아마 다른 도시로 도망갔을 거예요. 나는 창문 앞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다. 손에 금펜을 쥐고 다음 주 금요일을 기다렸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넘어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김민우는 저작권 침해와 사기로 책임을 져야 하고 박순옥은 불법적으로 가져간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을 켜고 여성 혼인 재산보호 기금회 설립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 법인 설립 절차, 후원자 모집 방안, 상담 시스템 구축기 모든 것을 재판이 끝난 뒤 즉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혼자 겪었던 아픔을 다른 여성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밤이 깊어졌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에 재판 일정과 기금회 준비 목록을 나란히 보여놓고 금펜으로 각 항목에 표시했다. 이제 남은 건 단지 재판 하나뿐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의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나고 나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이다. 문서 재판일인 금요일 오전 9시. 나는 금펜을 가방에 넣고 차량에 탔다. 김 변호사가 이미 법원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 뒤로는 김민우와 박순옥이 헝클어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박순옥은 눈을 붉히고 나를 노려보았지만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든 절차가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고 저작권 침해, 불법 자금 이체, 거짓 임신 사기 각각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김민우와 박순옥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다. 그들은 변명하려 했지만 완벽한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언했을 때 나는 금펜을 손에 쥐고 있었다. 원고 강예진 씨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피고 김민우, 박순옥 씨는 합계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저작권 침해 사실을 관련 업계에 공지하라. 법원을 나올 때 김민우는 붙들려도 못할 것처럼 쓰러지려 했고 박순옥은 경비원에게 잡혀가며 울부짖었다. 강예진, 너 때문에 내 모든 게 없어졌어. 죽을래. 하지만 그들의 소리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이것이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마지막 대가였다. 차량을 타고 라켄시아 타워로 돌아온 뒤
이민철 사장이 최종 현황을 보고했다. 김민우 씨는 배상금을 갚지 못해서 개인 파산 신청했고 채권업체에 의해 모든 물건이 압류됐어요. 박순옥 씨는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시설에 보호당했어요. 박수진 씨는 제주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발견됐지만 김민우에게 빌린 돈을 갚고 다시 사라졌어요.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아무 표정 없이 노트북을 켰다. 여성 혼인재산보호기금회 설립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김 변호사가 이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왔다. 강림. 법인 설립 준비가 끝났고 첫 번째 상담센터도 개소할 준비가 됐어요. 한 달 뒤 기금회 출범식이 열렸다. 많은 여성들이 참석했고 나는 금펜을 들고 연설을 했다. 저는 혼인에서 속고 모욕받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금회는 앞으로 모든 여성이 자신의 재산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부모님이 다가왔다. 어머니는 예진이, 엄마가 선물한 펜이 정말 좋은 일에 써졌구나 라고 웃으며 말했고 아버지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졌다. 오후 라켄시아 타워의 방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고 손에 쥐고 있는 금펜이 빛을 반사했다. 이 펜은 처음엔 어머니의 기대를 담고 있었고 나의 복수를 견증했으며 이제는 다른 여성을 돕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김 변호사가 문자를 보냈다. 강림. 기금회의 첫 번째 상담객이 왔어요. 혼인 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에요. 나는 문자를 본 뒤 금펜을 책상에 놓고 일어났다. 이제 나의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 그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한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지만 나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창밖의 불빛이 나의 눈에 비치고 금펜은 조용히 책상에 누워 있었다. 그것이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갈 길을 증언하고 있었다.